연금을 언제 받느냐에 대한 질문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아직 먼 미래니까 그때 가서 주면 때 되면 받게 되겠지 라고 하시는데, 이제 좀 50대 후반 60대가 되신 분들은 본격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면 그 다음 달부터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준비한 연금이 있는데 이 연금을 바로 개시해야 되나? 이걸 일찍 개시하는 게 좋을까? 나중에 개시하는 게 좋을까? 언제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연금을 개시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은 연금 개시를 앞두고 계시는 50, 60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연금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공적연금, 국민연금부터 보도록 하죠.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1961년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에 연금 개시하는 거고요.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요.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동일하게 65세이기 때문에 더 아직 바뀐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연금 개시를 일찍 할 수도 있고 늦춰서 할 수 있습니다. 일찍 하는 것을 조기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63세가 정상 연금 개시 연령이신 분들은 58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63세가 정상 개시 연령인 분이 내가 늦춰받겠다 그러면 68세 이후로 5년간 늦추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받는 게 좋을까요? 늦춰받는 게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일찍 받게 되면 연금액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되고요. 여러분이 늦춰 받으시게 되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받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일찍 받으셔야죠. 대신에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알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른 자산 쓰시고 남아있는 다른 통장에 있는 돈 빼쓰시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 받으라고 제가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개시해서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령해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국민연금을 수령해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통장에 둔다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두면 은행 이자 몇 프로입니까? 그랬더니 2%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2%도 안 되는 이자에 받아둘 걸 뭐하러 받으십니까? 그냥 연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바로 다음날 가셔가지고 연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연금 받고 계시더라도 또다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다가도 다시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시했다가 다시 또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5년 동안은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일찍 죽는 게 걱정이시면 일찍 받으셔야 되겠지만, 대략 평균 수명 한 80세 이상까지만 사신다면 일찍 받는 것보다는 늦춰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아니 근데 국민연금을 내가 늦춰서 받으려고 많이 받는 건 좋은데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피부영자 탈락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기초연금도 못 받고 이런 거 하시거든요. 네. 근데 자, 일단 건강보험료, 세금, 기초연금 이런 모든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거는 연금액을 많이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금액이 올라간 만큼 세금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연금액이 10만 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세금이 20만 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10만 원 올라가면 세금 한 5천 원도 올라갑니다. 그냥 5천 원 내시고 그냥 10만 원 연금 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들, 걱정되시는 문제들은 두 번째로 제쳐놓으시고 연금을 많이 늘리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연금을 많이 올려놓고 나서 보니까 세금도 더 나오고 건보료도 더 나오고 기초연금도 못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도 덜 내고 건강보험이 연간 국민연금을 2천만 원 이내로 받아야지 건강보험 피부영자가 가능하고 2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영자 탈락한데 그런 것을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되겠네. 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한다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국민연금 줄이시는 거야. 줄여놨어. 내가 그래서 사실 160만 원 받을 거 150만 원 줄여놨어. 국민연금을. 그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좋네. 건강보험 피부영자도 되고 세금도 줄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좋네 라고 하셨어요. 좋은지 알았어. 근데 갑자기 내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와. 뭐라고 전화 오냐? 전화 오는 거 아니지만 국민연금 날라와. 올해 물가상승률이 4%라서 우리 선생님의 국민연금을 내년에 4% 인상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연금이 올라간대. 좋대. 그러고 딱 연금이 올라가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뭐야? 국민연금 받는 수령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결국은 이 수령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더 나오고 건강보험 피부병자 탈락,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 되는 거예요. 그 국민연금공단은 전화해가지고 저는 제발 많이 주지 마세요. 제발 조금만 주세요. 이런다고 적게줘?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다운시켜 놔도 결국은 1, 2년 잠깐 좋은 거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결국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 다 탈락하게 됩니다. 소탐, 대실, 작은 걸 탐하느라 큰 걸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세금제도라든가 건강보험제도, 기초연금제도 다 조만간 바뀝니다. 지금은 내가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기준 맞춰놔도 기준 또 내년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어차피 다 부담하셔야 되는 돈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집을 갖고 있을 때 집 팔면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집 팔면 무슨 세금 내죠? 양도소득세를 내죠. 그죠? 양도소득세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 내는 방법. 집값이 안 오르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집값이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게 좋으십니까?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수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집값이 안 오르길 바래. 세금은 안 내지만 수익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소탐 대실하지 마시고 오를 건 올리고 받을 건 받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문제를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아시겠죠? 퇴직연금을 그러면 언제부터 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이제 퇴직금 통장에 쌓여있는 거 퇴직하시게 되면 받으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퇴직금 받아가지고 바로 다 썼죠. 근데 지금은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의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55세, 60세 퇴직했다. 그럼 퇴직금 쌓여 있는 것을 IRP 통장으로 받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았어요. 거기서 일시불로 다 뺄 수 있습니다. 다 빼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IRP 통장에서 불리시다가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절세하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퇴직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퇴직금을 조금 더 세금을 줄이면서 받으시려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이 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운용 영상 따로 보시고요. 그렇죠? 네, 그거 말고 지금은 연금 개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퇴직금이 쌓여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필요한 시점에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60세 퇴직해서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하시고 나중에 빼시면 돼요. 근데 당장 필요하시면 지금부터 빼시면 되겠죠.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당장 퇴직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연금 개시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신 계좌에서는 반드시 1년에 10,000원이라도 인출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국가에서 퇴직소득세를 30% 할인해 드리는데 11년 차부터는 40% 할인율이 더 커진다 그랬습니다. 더 절세폭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60세에 퇴직해서 퇴직금이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기다렸다가 10년 기다렸다가 70세부터 연금 받게 되면 11년 차 아니냐. 그때부터는 더 할인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할인받으려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30% 할인, 11년 차부터는 40% 할인입니다. 근데 이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면 연차를 채우려면 무조건 인출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올해 한 푼도 인출하지 않았어. 퇴직금 통장에서. 그러면 이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0원씩이라도 10번을 10년을 인출해야지 10년 차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1년 차에 인출해야지 더 많은 세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퇴직연금 받으셨다? 무조건 한 해에 10,000원이라도 인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금 개시를 한다. 그러면 사실 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올해 받아도 되고 내년에 받아도 되고요. 사실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연금 개시라기보다는 그냥 인출입니다. 인출.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만 인출하시면 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시게 되면 세금을 더 내셔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만 있으면 되고요. IRP 통장에서 돈 뺐을 때는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인출해도 되는 것이고 그냥 첫 달에 1,000만 원 인출하고 나머지 달에는 그냥 하나도 인출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번 달에 300 인출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한 6월 달에 또 한 300 인출하고 한 12월에 300 인출하고 이러셔도 됩니다.
연간 인출할 수 있는 한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뿐이지 그 한도 내에서는 고정적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수시로 뺄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퇴직연금 인출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 센터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금을 개시해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연금으로 개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받아서 IRP에 들어온 거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개시해가지고 개시한 금액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개시한 금액을 더 좋은 개인연금에 재투자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퇴직연금 IRP 통장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율과세가 되고 있고요. 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운용이 실패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톤틴 연금 이런 걸 구조해 보시면 이런 톤틴 연금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증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개시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서 그걸로 톤틴 연금에 가입하시는 것이 수익도 높고 특히 톤틴 연금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선택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연금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것도 있고요. 비과세 개인연금 보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연금들은 사실상 여러분이 가입하신 상품의 연금 개시 시점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금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전에는 연금으로 개시할 수 없습니다. 뺄 수는 있지만 세금을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참고하십시오.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금 개시할 수 있고요.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에 개인적으로 돈을 불입하신 분들이 이거 언제부터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연금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연금저축 IRP의 특징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저축 IRP에 돈을 부으면 연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 환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70세, 80세, 90세도 계속 있다. 임대소득 받으신 분들은 계속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계속 세액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IRP 연금저축에 납입하셔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연금 개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 받고 가시면 그냥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개인연금의 연금 개시 시점은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다. 55세라든가 일정한 가이드라인만 지키시면 그 가이드라인 이후에는 언제든지 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하는 방법도 뭐 10년 확정, 20년 확정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금 수령 방법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가 최적이냐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연금 필요할 때. 아시겠죠? 다만 제가 개인연금에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딱 3가지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연금을 가지고 더 많이 연금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연금 개시 방법 알려드릴게요. 3가지. 필수제. 필수제. 연금은 필수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필요한 만큼만 받으십시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지금 살 수 있는 환경인데 연금을 개시하라 그래가지고 200만 원씩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또 그냥 어영부영 사라지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한 만큼만 개시하십시오. 두 번째, 수익률이 낮은 연금부터 개시하십시오. 자,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이 하나라면 그걸 받아 써야 되겠지만 내 연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다양한 연금이 있겠죠. 이 중에서 그냥 연금 개시하지 않고 놔뒀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연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하지 않으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가지고 있는 연금이 2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개시하지 않으면 7.2%씩 올라가는데 개인연금은 놔뒀더니 2%도 안 붙는 거예요. 놔둬봐야 2%밖에 안 붙는 연금, 놔두면 7.2%씩 붙는 연금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뭘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연금 2%짜리를 놔두고 국민연금 7.2%짜리를 포기하고 이걸 연금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이죠. 이거 놔두고 수익률 낮은 연금 먼저 뺏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놔둬봐야 별로 수익도 안 났고 오히려 손실만 보고 있어요. 수익률 낮은 연금 먼저 뺏으시고 여러분 은행 통장에 이자 없는 이런
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먼저 뺏으십시오. 놔둬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연금 중에서 수익률이 뭐 5%, 6%, 7% 이렇게 높은 연금들이 있다면 이 연금들은 최대한 늦게 뺏으시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수익률 낮은 연금부터 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연금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반드시 재투자하십시오. 연금이라든가 다른 뭐 펀드라든가 이런 곳에 재투자해서 더 5년, 10년 후에 노후 자금으로 다시 또 이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당장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써야 되겠다, 이거 쓰는 것도 모자르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뭐 이제 뭐 돈을 써야 될 나이에 뭘 돈 저축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 지금 90세, 100세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못 쓰고 가시면 또 자녀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쓸 만큼 쓰시고 대신 남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걸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60세는 저축하지 말는 법 있습니까? 70세는 저축하지 말는 법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60, 70대가 인생을 정리하는 황혼의 시기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고 사십니까? 70세, 80세에도 미래를 꿈꾸셔야죠. 이제 죽을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너무 인생을 일찍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942년생이세요. 올해 83세십니다. 저희 어머니 뭐 하시냐? 얼마 전에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어요. 평생을 영어 공부하는 게 꿈이셨기 때문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영어 잘하십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편입해가지고 다니고 계십니다. 조만간 로스쿨 가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변호사 되는 게 꿈이에요. 83세 할머니가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는 게 꿈입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20대, 30대의 꿈을 80대 할머니가 꾸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잘못된 겁니까? 훨씬 더 인생을 긍정적이고 젊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왜 일찍 조기에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고 포기하십니까? 그죠? 진짜 멋진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도 내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지금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셔야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이제 내 인생 뭐 다 끝나가는데 뭘 할 게 있어.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그리고 이미 나이는 이제 60대인데 정리해가지고 집에서 놀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셔야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아직 저도 나이가 50대고 어르신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긴 좀 외람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연금 받으시더라도 그걸 재투자해서 더 나은 미래 또 여러분의 인생과 꿈을 위해서 또 저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택연금입니다. 개인연금도 필요하고 퇴직연금도 필요하고 국민연금도 필요한데 이렇게 연금이 준비가 덜 되셨다면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있거든요. 주택연금은 미리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내가 이제 그 받을 시기가 돼서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걸 연금처럼 쓰는 겁니다. 대출 싫으시죠? 하지만 어차피 이 집 내가 하늘나라 가져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다 쓰고 가셔야죠.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사시는 평생의 지급액을 보증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집을 담보로 상환하라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래 사셔가지고 집값 이상으로 연금 받으셔도 국가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한 푼도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택연금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택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가 70대 초반입니다. 뭐 60세부터 55세부터 가입은 가능하지만 너무 일찍 가입하게 되면 주거가 자꾸 변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고 재건축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생기면 연금이 계속 승계는 되지만 아무래도 약간 좀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주거가 안정된 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그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럼 얼마 나오냐? 70세에 가입하셨을 때 주택 가격 시세, 공시가격 아니고 실거래가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내 집값이 3억이다. 한 달에 9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집값이 5억이다. 한 달에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면 이 집에 살면서 주거 비용을 아끼면서 한 달에 연금까지 100만 원, 2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정책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라도 집은 가지고 계신데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주택연금 상담 받아보시고 주택연금도 한번 가입해서 잘 쓰고 가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저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좀 주고 가셔야 되는데 저걸 연금 받으면 어떡해. 이런 불효자식 되지 마시고 어머니
그 집 놔두고 자꾸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집 연금 받으세요. 그걸 쓰고 가십시오. 저는 대신 저는 어머니 연금 안 드리고 제 인생 설계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마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받고 좋긴 좋은데 자꾸 주고받고 하다 보면 나는 주기만 하는데 쟤는 돌려주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이제 섭섭하잖아요. 이런 거 자꾸 만들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 집담보로 연금 받고 가시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문제없고 행복한 가족관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주택연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주택연금은 뭐 이자를 복리이자로 내야 되고 뭐 또 이자 부담이 세고 그다음에 중간에 비용도 좀 세고 그다음에 뭐 집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 뻥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물론 맞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자 높고요. 사업비도 있고 보증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돌아가신 이후에 정산하시는 것이 생전에 여러분이 살면서 부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한다고 국가가 집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다 소유권은 여러분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가짜뉴스, 부정적인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 상담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연금 잘 활용하셔서 연금 언제 받느냐, 어떤 것부터 받느냐, 월말을 받느냐, 언제까지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플랜을 짜시는 것이 여러분 노후에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센터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는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 떠먹TV 당연히 구독하시고요. 네, 연금박사도 구독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1800-3624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상담을 종합적으로 해드리는 곳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료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20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는 연금 중에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요. 이게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회제도다 보니까 너무 또 과하게 지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조건에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조건에 들어가신 분들이 실제로 조금 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좀 억울한 케이스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요, 일단 내가 살면서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더 이상 다른 연금하고 비교가 안 돼.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아무리 좋아도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최고예요. 그런데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문제. 원래는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더 좋은 제도가 국민연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낸 연금, 노령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 원래 개인연금들은 내가 낸 연금 받다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만 뭐 남겨주면 끝인 거고 더 이상 뭘 없거든요.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금액의 40에서 60%를 내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는다면 배우자의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받고 사망했지만 남은 배우자가 30년 더 살았어. 그럼 이 배우자가 내가 받던 금액의 40에서 60%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에 그런 상품이 있어요. 내가 낸 돈 받으면 끝인 거지. 그죠? 내가 오래 살면 모르겠지만 일찍 돌아가셨다면 결국은 종료되는 건데 이거는 배우자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야, 이런 게 어딨어. 국민연금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자, 그런데 이 제도가 88년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때는 전부 다 외벌이였어요. 유족연금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 남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국민연금을 쌓아가지고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연금이 없는 겁니다. 남편들은 연금 많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셔요. 그럼 끝이면 배우자는 어떻게 돼?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될 이 배우자의 노후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유족연금 제도예요. 지금은 남편이 붓고 있지만 남편이 나중에 연금 받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5, 60%는 생활비가 필요하니 배우자에게 지급하자. 이게 만든 게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외벌이였어요.
지금은 맞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이 있고 내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100년해로 하면 남편도 받고 부인도 받고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유족연금이 지급돼야 되겠죠? 내가 남편이 받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돼요. 배우자에게 주려고 받더니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네? 자, 그러면 국민연금법상 한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그러면 뭐 내 거 포기하고 이거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우자는 본인이 낸 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만약에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내가 냈던 내 본인연금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냈던 이 본인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이제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었습니다. 남편이 10살이 많으셨어요. 부인이 10살이 어렸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부인이 물어보는 거야. 저는 제가 국민연금이 지금 없는데 국민연금을 좀 새로 가입해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0살 어린 부인께서. 자, 제가 뭐라 그랬냐? 우리 사모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왜요? 자, 보세요. 자, 사모님이 남편분이 10살 더 많으세요. 자, 그러면 사모님이 열심히 돈을 내셔가지고 연금 받으려면 65세가 돼야 됩니다. 그죠? 65세가 되면 됐을 때 남편은 몇 살? 남편은 75세예요. 혹시라도 남편이 75세 이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의 유족연금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유족연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족연금 받게 되면 우리 어머님은 본인 연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죠? 만약에 이 부인께서 65세 이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부인은 내가 낸 연금 구경도 못해요. 유족연금 받느라고. 자, 그럼 어쨌든 남편이 살아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연금을 65세에 개시를 했어, 부인께서. 그런데 내가 낸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10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75세가 돼야 원금 받아. 그죠? 그럼 7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이야? 85세예요. 남편이 85세까지 생존해 계셔야지 간신히 원금 받는 거야. 자, 그럼 부인께서 원금의 수익까지 받으려면 최소한 20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85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원금과 기본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어. 그럼 8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 남편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남편이 100세를 살아주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90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우리 어머님 평생 내시는 국민연금, 원금, 수익은 사실 뭐 기대도 하지 않고 원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저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나 개인연금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경우 굉장히 좀 국민연금 억울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국민연금 되게 억울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혼들 요즘 많으시죠. 미혼,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미혼,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미혼이신 분들 꼭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노후 연금 받으려고. 근데 내가 연금 받기 직전에 사망했거나 연금 얼마 못 받고 사망하셨어.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받던 연금의 일정 비율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인연금, 개인자산은요. 내가 못 받고 가거나 내가 일찍 죽더라도 죽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연금 못 받고 간 거 누구한테 줘라라고 유언 남기실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나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배우자, 뭐 부모님, 자녀, 그 다음에 사조대 팔촌, 형제, 자매 저한테 주실 수도 있어요. 남한테 줄 수도 있고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한테만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혼분들 누구에게든지 못 받는 거 남기고 할 수 있는 것이 개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내가 평생을 냈고 내가 못 받고 사망했을 때 남기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남겨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요 세 가지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혼은 배우자 있어 없어? 배우자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1순위 배우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2순위로 25세 미만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 있어 없어? 아니, 미혼이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자녀도 없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망했을 때 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내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혼이 사망했을 때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조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뭔지 아십니까?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있어 없어? 다 떨어져 살고 있죠. 어? 부모님을 부양하긴커녕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망해도 내 유족연금을 부모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잘 아시면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억울한 케이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죠? 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발생한 거니까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못 받을 걸 알면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자, 물론 나이 들어서가 아니고요. 한 40, 50대에 정말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분의 유족연금이 지금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시겠죠? 유족연금은 나이가 65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에 의한 배우자에게 바로 나옵니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족연금 받았어. 근데 이제 받아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서 가장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득이 팍 줄어들거든요. 돈 버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뭐 살림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러면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홀로 남은 배우자가 일자리를 구하러 직장에 나가요.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아.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든 월급 받는 직장에 나갑니다. 자, 그럼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기로 했는데 월급 통장을 받아보니까 30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국민연금을 띄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나도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의무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뭐라 그러냐? 지금 이렇게 부으신 금액이 나중에 국민연금이 얼마를 받게 되는데 지금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게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게 되시면 국민연금은 지금 본인이 납부하신 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저는 어차피 제가 지금 국민연금 내는 거 결국 못 받으니까 이거 안 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다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분은 뭐예요? 이미 유족연금 받고 있고 이 유족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내봐야 결국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받을 걸 알면서 월급에서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그래요. 그 돈 본인이 내셔서 유족연금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럼 내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유족연금은 받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도가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황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뭐 사전에 뭐 준비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는 것 이걸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 내리자면 국민연금은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첫 번째 케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연금을 내가 국민연금을 더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를 더 낼 것인지 얼마를 덜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상황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칫 잘못했다가 평생 내고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면 더 받는다. 모르면 덜 받는다. 똑같은 돈을 내고도.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학교 입시제도 아시죠? 입시제도. 제가 대학 갈 때는 학력고사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고사 점수만 잘 맞으면 그걸로 다 점수로 대학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 입시제도가 뭐 수시, 정시, 뭐 학종, 논술, 무슨 뭐 면접, 뭐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건 좋지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다양한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더 좋은 대학 갑니다. 정보가 없으면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대학을 더 안 좋은 데를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올바른 것인지 이게 뭐 안 좋은 것인지는 뭐 제가 교육부 장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논의할 의미는 없죠. 하지만 결국 이 대학 입시 체제에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그걸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국민연금 똑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동일한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연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